전 여자친구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여성 친구 이 두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한 남성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런데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이 법률 용어인 강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까지 저희가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스택 기자. 네.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먼저 그 상황이 벌어진 얘기를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오늘 포털에 그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뭐 성관계 도중에 그만 멈췄으면 강간죄가 성립 안 한다. 예. 좀 제목은 좀 자극적이었는데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저희 탑10을 통해서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저기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A씨는 남성이고 B양, C양,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와 전 여자친구의 또 친구 여성이 등장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A씨가 2012년 12월 B양과 성관계를 갖고요. 네. 2013년 1월에는 그 전 여자친구인 C양과도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다. 그런 혐의로 2014년 1월에 구속 기소가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살펴볼 내용처럼 계속해서 지금 이 법원으로 올라갈수록 지금 A씨에 대한 판결이 바꾸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맨 처음에 1심에서는 두 B양과 C양에 대해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1심에서는? 네, 그래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받았는데 A씨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의 동의 내지 묵시적 승낙하에 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항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2심에 가서 되게 되면 B씨에 대한 게 또 무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래요?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에 다시 또 올라갔더니 원심을 전부 다 깨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왔는데 한마디로 A씨는 B양과 C양과 성관계를 했지만 강간죄는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이런 판결이 대법원 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유가 결국에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다. 이게 지금 법원의 최종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B양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성관계에 있어서 B양은 강간이다. 강제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증거를 살펴보면 사건 전부터 외박을 나오면 꼭 연락해라. 그리고 오늘 집에 안 가도 된다. 그리고 성관계 직후 피고인을 양팔로 끌어안으면서 이것이 강제로 이 두 사람의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다. 예. 이런 증거가 있었고요. B양은 그렇고 C양은 또 왜 C양 그렇습니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물론 지금 저기 중요한 부분이 이건 강간이야 이런 말을 하자 성행위를 하고 중단으로 사과를 했다. 물론 이것도 많긴 하지만 법원이 주목하는 것은 사건 발생 후 4시간 동안 모텔에 같이 머물러 있었고 어떤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저 남자친구에게 어디로 나를 데려다 달라. 아, 데려다 달라. 이렇게 데려다 준 것도 있기 때문에 저 성관계 역시도 물론 어느 정도의 그 여자의 주장은 있지만 성관계가 강제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자, 손 변호사께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사실 여성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맺을 경우 광범위하게 성폭력으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일반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실제 법률은 어떤지 어떤 경우에 성폭력으로 보고 어떤 경우엔 그렇지 않은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강간죄로 인정이 되려고 한다면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폭행이든 협박죄든 어떤 그 사람의 반항을 좀 어렵게 하는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그렇군요. 사람들이 꼭 사람을 때려야지만 폭행으로 생각하시지만요. 기존의 판례들을 보시면 뭐 팔이나 다리를 힘으로 눌러가지고 성관계를 강제로 하는 경우도 폭행의 범위로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폭행은 조금 더 넓은 개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법원은 조금 더 이 사건을 엄격하게 바라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1심, 2심에서 유죄 나온 근거로 봐서는 좀 합리적인 의구심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피해자로 거론되는 친구들은 19살, 말하자면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미성숙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 합리적으로 그 같은 모텔방에 가는 의미에 대해서도 같이 술을 먹거나 같이 시간을 즐기려고 했을 것이지 반드시 성관계에 동의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그랬을 수 가능성도 있죠. 있습니다. 특히 이건 강간이야라고 말을 했으면 본인이 느꼈을 땐 이것은 강압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강간이야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해자인 피고인은
사과를 했던 점에서는 뭔가 최초의 동의를 얻지 않고 힘을 써서 아이를 제압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은 존재를 그러게요.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증이 좀 부족했던 점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법원은 이 두 피해자의 여러 가지 사실들만으로는 강간죄의 폭행이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지만 아무튼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되는 우리 성인의 입장으로서는 성폭력 사건을 조금 더 피해자 중심적인 사고로 바라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동의를 명백하게 받고 하는 것이 피고인 측에서 안전하다. 지금 나오는 것이 묵시적인 동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여성과 남성의 언어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피해자들도 이런 점들 때문에 혹시 성범죄 피해를 당했더라도 억울하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건이 어쨌든 이 형법상 297조의 강간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 이야기인데, 자, 이 강간죄의 경우에 굉장히 다양하고 그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법원이 다 판단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광범위하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런 판결들이 나왔으면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법조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